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지금 밖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아침 출근길 아마 고생이 좀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틀만 보내면 주말이니까요. 힘내서 오늘 하루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지난 영상에서 공유를 드렸는데요. 내일 좀 오전에 중요한 인터뷰가 있어서 내일 시황은 생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내일 저녁에 샌드뱅크 백훈종 이사님과의 인터뷰 3부가 업로드 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거시경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어제 뉴욕 3대 지수는 모두 다 큰 폭으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은행주들이 실적 발표를 하고 있는데 1%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 기술주가 많은 나스닥 같은 경우는 1.62%나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네, 어제 이렇게 하락을 한 이유는 중동 지역에서 지금 지정학적인 위험이 더 늘어나고 있는 정황들이 발견이 됐기 때문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3분기 기업 실적들도 생각보다 지금 발표되는 기업들은 좀 미진한 모습들을 보이면서 지금 국제금리가 다시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고, 거기에다가 연준의 당국자들의 발언들도 섞이면서 굉장히 좀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제 가장 중요한 뉴스는요, 가자시티 병원이 폭발해서 지금 민간인 500명 가량이 숨지는 좀 비극적인 참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들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어떤 분쟁을 넘어서 조금 더 넓은 범위로 지금 확장이 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긴급하게 방문을 했죠. 자, 그리고 이 이스라엘로부터 가자 지구에 대한 이 인도적 목적의 구호품 반입 허용까지 이끌어냈는데, 이 병원 참사가 일어나면서 중동 전반의 여론이 엄청나게 안 좋아졌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어떤 행보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하게 된 거죠. 중동 전역이. 그래서 원래 요르단에서 이 중동 지도자들과 이 회담을 가지려고 했는데 그것도 취소가 되면서 훨씬 더 지금 긴장감이 강화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란이 이슬람 협력기구 이 회원국들에게 이스라엘을 제재하고 이스라엘의 석유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면서 지금 개입을 하는 모습까지 또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마스 뒤 배후에 이란이 있을 것이다 라는 추측들은 계속 나오고 있었지만, 지금 이란이 지금 뭔가 선을 긋고 있다가 본격적으로 어떤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어제 주요 지표들이 몇 가지가 발표가 됐는데요. 지표들이 대부분은 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어떤 시그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미국의 주택 착공 건수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145만 8천 채로 집계가 되고요. 이전을 상회를 했지만 예측치를 하회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전을 상회한 것보다는 예측치 하회가 더 중요한데, 지난번이 3년 만에 거의 최저치 수준으로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인 수치에서 너무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은 약간 고무적이지만 그럼에도 절대적인 수치에서는 너무나 적다는 거고요. 이렇게 주택 공급이 부족한 가운데서 지금 국채 금리 상승으로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수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미국의 주택시장의 상황이 굉장히 좋지 못하다라는 시그널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건축 승인 건수에 대한 부분들은 예측치를 상회를 했는데 이전치보다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역시나 좀 반쪽 결과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주간 원유 재고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지난번에는 굉장히 원유 재고가 충분하다라고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전주 대비로 해서 지금 438만 3천 배럴이 지금 줄어든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예측치도 훨씬 더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굉장히 원유에 대한 문제들도 지금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11월 인도되는 서부 텍사스산 원유의 가격이 전장보다 1.92% 오른 지금 88.32달러로 거래를 마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또 유가가 상승할 수 있는 조짐들, 지금 이란까지 개입을 했으니까요. 그런 조짐들이 보이게 되면서 굉장히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기감들이 에너지 부분에서도 또 고조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지금 국채 금리를 보면은 위에가 이제 10년물이고 이제 2년물 국채 금리인데요.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으로 인해서 이 지정학적인 위기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지금 안전자산으로서의 어떤 국채의 어떤 가치들이 상승을 한 거죠. 그래서 국채 금리가 오히려 좀 낮아지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국채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다시 지금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는 국채를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이거는 지금 미국 경제의 어떤 강세와 회복력이 생각보다 미진할 수 있고, 지금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앞으로도 우려될 수 있다라는 투자자들의 불안감들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기준금리 전망을 보면은 다음 달에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은요, 93.4%로 지금 훨씬 더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90%를 훌쩍 넘겼죠. 그리고 지금 12월 달에도 어제는 50%대였는데 다시 60%대를 회복을 하면서 여전히 올해는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기조가 시장에 더 많이 퍼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비트코인 차트를 보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어제도 큰 무빙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29K를 거의 터치를 하고 내려왔는데 지금 계속해서 지금 중요한 어떤 저항 구간인 28.1에서 28.3, 28.6 요 구간들을 뚫어내지 못하고 지금 이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지켜내느냐, 지켜내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단기적인 추세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은 0.28%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더리움은 조금 더 선방을 해서요, 0.06%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조금 더 큰 폭으로 하락 마감을 하면서 비트코인은 어제도 아주 소폭으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워낙에 변동폭이 적고요. 어제 52.02% 정도였는데 52.05%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 시점에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절대적인 기준으로는 높은 수치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투심도 돌아오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포 및 탐욕 지수가 어제보다 2계단 상승을 해서 52입니다. 네, 그럼 CBD 차트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네, 파이어 차트는 뭐 큰 폭의 변동이 없습니다. 여전히 동일한 구간에서 희미하게 매수벽이 존재하고 있고요. 지금 매도벽 같은 경우는 제가 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가격 바로 상단에 지금 하나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색깔이 지금 이 정도 수준인데 지금 조금 더 짙어질 기미를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 구간들에서 좀 강력한 저항 영역으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외에 이제 윗단에는 역시 매수벽처럼 좀 희미하게 매도벽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고래들의 움직임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 같은 경우는 이 구간부터는 계속해서 시장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이 보라색 고래도요, 지금 이 구간에서 매물을 던져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 하락하는데 이 보라색 고래가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 동안에 이 빨간색 고래도 동일하게 지금 매물을 던졌는데요. 그런데 네 번째 이 초록색 규모의 거래가 지금 이때부터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 더 크게 하락하지 않고 깜짝 반등하는데 기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중요한 뉴스들과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통해서 이 시장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물 ETF 승인과 관련된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총 4차 데드라인까지로 나누어져 있죠. 파이널 데드라인까지가 내년 3월에 거의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비트코인만 기준으로 했을 때는 여기서 좀 끊어 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일정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2차 데드라인까지는 대부분이 다 지났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블랙락도 그렇고 뭐 피델리티라든지 뭐 인베스코 이런 회사들, 그리고 아크도 마찬가지고 다 지났죠. 그리고 아크는 3차 기일까지도 지금 지나간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SEC가 의무적으로 답을 해줘야 하는 기간은 대부분 내년 1월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아마도 내년 초순에 ETF가 승인이 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 예측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올해 뭐 완전히 물 건너간 건 아닙니다. 이거는 SEC가 의무적으로 답을 해줘야 되는 시기인 거고, 우리 투자자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갑작스러운 시간에 승인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는 며칠 전에 저희가 예행 연습을 한번 해봤었죠. 정말 크게 상승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발표가 되면요, 지난번 상승과는 비교할 수 없이 단기간에 급등을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런데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보게 되는 이유는요, 지금 SEC가 신청한 기관들에게 수정사항들을 주면서 지금 수정사항 어떤 처리 여부들을 확인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지금 수정사항을 반영해서 재신청을 한 회사는 아크인베스트와 인베스코까지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피델리티까지 완전히 접수를 하면서 지금 공룡들이 계속해서 하나씩 지금 그 신청들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정 보완들이 다 마무리가 되면은 아마도 좀 일시에 많은 ETF들을 승인을 해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 ETF들이 대부분 다 성격들이 동일하고 SEC에서 지금 권고하고 있는 것들을 다 반영을 했기 때문에 어떤 회사는 통과시키고 어떤 회사는 통과시키지 않기에는 굉장히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SEC 위원장도요,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제안서를 여전히 검토 중이다. 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돈나무니 캐시우드 대표가요, CNBC 인터뷰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아크인베스트는 21 쉐어스와 함께 신청을 했는데요. 지금 자기들 파트너인 이 21 쉐어스와 이야기를 해보니까
SEC가 지금 굉장히 어떤 행동이나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지금 의견을 서로 교환을 해보니까 굉장히 좀 우호적이고 뭔가 어떤 많은 진전들이 있다라는 걸 갖다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SEC 요구에 따라서 상품 설명서에 5페이지 가까이 새로운 내용을 추가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진전이 있는 거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 이 기관 투자자들이 대거 유입이 되고 이변이 없다면 2030년까지 기존의 150만 달러까지는 얘기하지 않고요. 60만 달러까지 상승하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이게 가장 중간값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는 승인되지 않을 거다라는 의견이 시장에서 조금 더 지배적인데요. QCP 캐피탈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SEC가 올해는 이 승인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GBTC의 ETF 전환 승인도 아마도 해주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좀 가격 전망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4분기까지 아마도 25K를 하회하거나 32K를 상회하거나 둘 중에 하나로 좀 가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 시장에서 어떤 가격 방향을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기는 힘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추세의 문제라는 건데 만약에 상승을 하게 되면 32K, 하락을 하게 되면 25K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블룸버그의 ETF 전문 애널리스트인 에릭 발춘다스도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는데요. 이게 뭐 승인 여부에 대한 게 아니라 그레이스케일이 지금 승소를 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SEC에다가 GBTC를 ETF로 전환을 강제적으로 하게 할 그런 것들은 할 수 없다. 요구할 권한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레이스케일이 승소를 했지만 ETF 전환 여부에 대해서 SEC가 여전히 일정 부분 컨트롤을 가지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EC의 회방들은 여전히 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요소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면 중요한 지표들을 통해서 이 시장의 상황들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어떤 가격의 흐름에 대해서요, 저평가된 구간과 고평가된 구간들을 확인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는 지표가 있는데 바로 SOPR이라고 하는 지표입니다. 이 지표는 제가 커먼 체인에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루긴투 비트코인에서 무료로 확인을 할 수 있는 지표는 아니고요. 이 글래스노드나 이 크립토 콘트에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장표로만 가끔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 지표는요, 이 시장 참여자가 UTXO, 즉 아직 소비되지 않은 거래를 소비하면서 이 생성 시점 대비로 이 소비 시점에 취한 이득의 어떤 비율을 의미합니다. 설명이 조금 어려웠는데요. SOPR 지표를 이 1을 기준으로 해서 1보다 크면 해당 코인 보유자들이 이익을 보고 있는 구간이고요. 1보다 작으면은 손실을 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SOPR 비율이 중립 1을 상향 돌파하게 될 때 상승 추세로의 어떤 전환들을 보통 의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수치를 조금 더 정확하게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자, 우선 1을 기준으로 손실과 이익 구간을 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SOPR이 만약에 1보다 큰 구간에 있으면서 이 추세적으로도 상승을 하게 되면은 이게 진짜 상승장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SOPR이 1보다 큰 구간인데 지금 보시면 이 구간처럼 추세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으면은 이거는 어떤 강세장의 힘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그런 요소들로 볼 수 있거든요. 반면에 1보다 작은 구간이 이제 있는데 이 구간에서 만약에 1보다 작다라고 하는 거는 하락장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런데 1보다 작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추세가 상승으로 가게 되면은 이 이제 약세들이 이 강세로 전환되는 그 시점들을 의미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의 움직임들이요. 지금까지는 요 1보다 컸지만 추세가 하락했던 추세라면 지금 1보다는 작지만 이제 이걸 뚫고 지금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구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구간을 뚫고 상승을 하게 됐을 때는 추세적으로 이제 변환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SOPR 지표만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계기가 된 거는 이번에 이 가짜 뉴스를 통해서 굉장히 좀 가격이 단기적으로 좀 크게 급등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최근의 상승이요.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좀 큰 차익 실현을 가져왔고 가격도 상승을 했지만 쇼텀 홀더들의 차익 실현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일부 투자자들이 이걸 위해서 비트코인을 거래소 입금을 했고 거래소 유입량의 거의 72%가 일시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변동성을 만들 수 있고 이게 추세적인 어떤 이동을 만들어내는데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온체인 시그널을 통해서 또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시장이 굉장히 힘을 응축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시그널들은요, 계속해서 고래들과 장기홀더들은 비트코인을 모아 나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지금 100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지갑의 수가 굉장히 급등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5.3% 일시적으로 상승했던 기간 동안에 15,970개로 지금 급증을 했다는 원체인 지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갑수의 급증은 비트코인 시장에는 분명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거기다가 지금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는 이 비트코인 보유량은요, 수년 내에 거의 최저 수준까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래들은 계속해서 매집해서 본인들의 지갑으로 옮기는 거고요. 거래소에는 계속해서 물량들이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상황에서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는 결정적인 트리거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가격이 정말 하루 사이에 너무 큰 폭으로 상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격이 지지부진하지만 비트코인은 늘 그래왔듯이 가격이 상승할 때는 그냥 폭발적으로 달려버린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점을 잘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가격이 갑자기 급상승하면 또 엄청난 포모에 또 시달리게 된다는 거 많이 경험을 하셨으니까 알고 계신 거죠. 네, 그러면 중요한 뉴스 두 가지 정도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상장 기업이죠. 굉장히 대형 채굴 기업입니다. 마라톤 디지털이요. 비트코인 수탁 기관으로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을 선정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라톤 디지털은요, 지금까지는 단일 기업의 모든 비트코인을 보관해 왔는데 이 재무관리 전략의 일환으로 비트코인 커스터디 권한을 분산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향후 수탁 기관을 더 늘려나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수탁을 하게 되면요, 자산 관리를 더 안정적이고 더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도 채굴 기업이 좀 더 진화하고 발전하는 어떤 방향성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채굴 기업의 가치들도 향후에 상승할 수 있는 여지들이 더 생겨날 수 있는 거죠. 자, 이 채굴 기업과 관련해서는 제가 어제 업로드한 백훈종 이사님과의 인터뷰에서도요, 네, 자세하게 또 다루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굉장히 또 가짜뉴스 하나가 전해졌는데요. 로블록스가 XRP를 지원한다라는 어떤 가짜뉴스였는데, 로블록스 측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죠. 부정확한 정보이다. 자,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 XRP 암호화폐 결제는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리플 영상을 크립토2에서 다룰 때마다 늘 강조를 드리는데요. 이 리플 관련해서는 굉장히 가짜뉴스가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 가짜뉴스가 굉장히 많이 진화해서요. 읽어보면 굉장히 논리적이어 보이고 그럴싸한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장의 뉴스들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또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정보들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를 이런 어제의 사례들을 보고서 또 우리가 다시 상기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간단하게 가격 전망들을 좀 보겠습니다. 네, 이 지표는요, 제가 좀 처음 다루는 지표인데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를 조금 더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지표냐면은 글래스노드와 아크인베스트가 함께 힘을 모아서 만든 새로운 지표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아크인베스트가 글래스노드에서 굉장히 전문가들을 많이 영입을 해가지고 같이 협동으로 이 지표들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월간 보고서에 보면은 이런 지표들을 또 많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AV/IV 비율이라고 하는 거는 이 비트코인의 어떤 적정한 가치를 측정을 할 때 사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는 바로 요 가격입니다. 트루 마켓 민 프라이스라고 하는 요 파란색 가격인데 요게 바로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적정한 가치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가격을 보시면 28.3K 부근이기 때문에 29.7K보다 더 하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적정 구간까지 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고 이 가격대가 중요한 저항 영역이자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되면은 지지 영역으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단기적인 전망들을 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이요, 200주 단순 이동 평균선과 200주 지수 이동 평균선 사이에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수 이동 평균선이고 단순 이동 평균선이죠. 그래서 지금 가격대가 각각 28.2K 그리고 25.7K를 지금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들이 지금 중요한 하나는 저항 영역이고 하나는 지지 영역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 구간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구간을 좀 뚫고 올라가서 이 구간을 다시 어떤 지지 구간으로 바꿔내는 것들이 단기적으로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대가 단기적으로 추세 전환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린 것도 여기에 있습니다.
네, 이걸 조금 더 확장해서 숏텀 홀더들의 리얼라이즈 프라이스 가격대를 또 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가격을 보시면은 26.9K 정도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 이 추세를 지금 넘어서고 있거든요. 이미 넘어섰죠. 그래서 이렇게 추세를 갖다 전환 돌파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 온체인 지표상으로도 어떤 흐름 자체가 강세로 전환되는 어떤 분위기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앞서 보여드렸던 SOPR 지표와도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거를 반감기까지 고려한 중장기적인 추세로 봐도요, 지금 가격대가 굉장히 좀 상승 추세에 있는 것들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2020년 과거 당시와 지금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 이 구간들 코비드에서 이렇게 굉장히 하방으로 크게 하락했던 구간들과 FTX 사태가 굉장히 좀 겹쳐지는 구간들이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구간에서 이 선들을 돌파하고 나서 중요한 영역들을 지금 돌파를 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추세선을 지금 이탈했지만 다시 이 추세선을 뚫고 올라가서 이제 상승 추세로 가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머스타치라고 하는 암호화폐 분석가는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글래스노드의 공동 창업자들의 또 분석을 끝으로 지금 영상을 마무리할 텐데요.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볼린저 밴드의 폭이 지금 역대급으로 또 좁아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 어느 때보다도 볼린저 밴드의 폭이 줄어들어서 지금 0.2 수준까지 지금 떨어진 겁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도 이 정도로 줄어드는 경우는 얼마가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볼린저 밴드의 50이동 평균선이 지금 캔들 아래에 위치를 하고 있는 부분들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들은 좁아지는 구간들을 지나게 되면 변동성이 발생을 하게 될 텐데 아마도 상방의 움직임을 가져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가격 추세는요, 또 어떤 호재와 악재가 발생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고요. 매수와 매도의 흐름이 워낙에 팽팽한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건 누구도 단언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이 영역대 에서 어쨌든 움직일 수 있는 그 구간들의 어떤 한계치들 그리고 어떤 가능성들을 보면은 이 투자 전략을 세우실 때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